이 사이버 트럭이 사실 미래 차세대 플랫폼에 어떤 힌트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공정 자체도 난이도가 낮아지면 로봇 투입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 레드우드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저렴한 원가로 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이버 트럭, 젠3 플랫폼, 옵티머스 로봇이 연결고리가 이렇게 좀 생겨난다. 테슬라 삼촌으로 알려지실 정도로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 근데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서 어쨌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사이버 트럭. 네. 이 사이버 트럭이 출시된 지 좀 되긴 했지만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식으로 사양이 나왔는지 이걸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테슬라에서 사실 지난 이야기긴 해요. 11월에 사이버 트럭을 출시를 했고, 지금 초기 시장 인도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네. 제가 알기로는 작년 뭐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뭐 300여 대, 그러니까 꽤 많은 수는 아니고 이게 램프업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픽업 트럭 시장이 미국에선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 그 픽업 트럭 라인업이 굉장히 많은 판매를 하고 있어요. 숫자가 엄청나네요. 전체 시장으로 보면 거의 한 4분의 1이 픽업 트럭이 판매가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탑 랭크를 하는 모델이 있는데 포드의 이제 F 시리즈라고 하는 네. 그 픽업 트럭이 항상 탑 셀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뭐 70만 대 넘게 판매되는 그런 인기 차종인데, 당연히 테슬라도 지금까지는 이제 4개 차종이었잖아요. 그래서 S3, XY 이렇게 4개 차종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픽업 트럭도 당연히 의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팀 침투를 해야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 사이버 트럭을 출시를 했는데 내용이 이제 너무 좀 흥미롭죠. 왜냐하면 딱 디자인을 보셔도 어떻습니까? 네. 기존의 픽업 트럭하고 너무 차별화되잖아요. 맞아요. 이제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이고 뭔가 달에서 다닐 것만 그쵸, 같은 그쵸. 그런 차량인데, 모양이 이렇게 좀 독특하게 나오게 됐던 게, 다른 차량들은 이제 색상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사이버 트럭은 지금 단 하나의 색깔로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빛색으로 출시가 돼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외부의 이 강판을 스테인레스 강판을 사용을 했어요. 스테인레스 강판은 사실 기존 완성차 업체에서 잘 사용하지 않던 소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스테인레스 생각해 보시면 저희 집에 냄비들 그게 동일한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인레스 강판으로 만들어진 건데 녹이 안 쓴다 그래서 스테인레스잖아요. 네. 녹이 안 쓸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색깔을 도색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존의 차량들이 물론 소비자 선호 때문에 도색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녹 쓰는 것 때문에 이제 방청 처리도 하고 도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스테인레스 소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색깔을 입히지 않고도 이제 녹이 쓸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출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 모양이 왜 이렇게 각지게 됐는가 좀 보게 되면 이 스테인레스 강판이요, 가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완성차에서 익숙해져 있는 프레스로 꼭 찍어서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모양을 찍어내고 점용접을 해서 굉장히 생산 효율이 높은 그런 방식으로는 이 차를 생산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강도와 경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철판을 살짝 꺾는 정도, 여기 보시면 뭐 도어부에 이렇게 꺾는 게 하나 정도 있죠. 그래서 보시면 전면부에도 이제 캐릭터 라인이 2개 정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가공 작업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소재다 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멋지게 디자인한 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공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각진 모양의 사이버 트럭이 좀 나왔다.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거네요. 네. 근데 또 빠르긴 또 엄청 빠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이버 트럭이 이제 트라이모터에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상위 기종 같은 경우 거의 3.5톤의 무게거든요. 근데 3.5톤의 무게인데 광고가 뭐 조작이 있었느니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게 포르쉐 같은 굉장히 빠른 스포츠카보다도 가속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웃긴 게 포르쉐를 한 대를 달고 갔었죠. 네, 그때. 달고 경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풀 주행을 하지 않고 절반만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거운 차를 뒤에 싣고도 포르쉐만큼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가속 성능이죠. 그래서 3.5톤에 가까운 차량이 3초 이내에 이제 제로백을 달성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가속 성능을 보이는데, 이런 뛰어난 성능이라든지 출시 전부터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스테인레스 스틸을 굉장히 두껍게 했습니다. 도어 패널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엔 3mm로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1.8mm짜리 굉장히 두꺼운 강판을 쓰다 보니까 이런 기관총으로 난사를 이렇게 하거든요. 난사를 해도 뚫리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상상할 수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 총격전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위험에 노출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제 사이버 트럭을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총격전에도 굉장히 반탄 성능을 갖출 정도로 단단한 차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견인 능력도 뛰어나죠. 그러니까 뒤에 적재 공간에만도 거의 1톤 가까운 1톤? 네, 네. 네. 무게 짐을 실을 수가 있고 여기 보신 것처럼 포크레인을 끌고 가네요. 이게 뭐 견인 능력을 측정하는 그런 장비인데 아하. 거의 5톤에 가까운 뒤에 짐을 또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견인 능력이 5톤. 네. 그래서 엄청나네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그 괴물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연구원님이 얘기해 준 것 중에서 이게 뭐죠? 엑소스켈레톤? 네. 이거는 뭐예요? 엑소스켈레톤이라는 구조는 그래서 사이버 트럭이 스테인리스 강판으로도 좀 많이 알려졌지만 네. 엑소스켈레톤이라는 건 저희 갑각류 개 생각해 보시면 아, 껍데기가 사실 뼈의 역할을 하고 안에는 부드러운 속살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동차도 외피를 엄청 단단하게 만들겠다. 아. 그래서 엑소스켈레톤 형태로 만들고 안에 부품들을 장착하겠다는 컨셉을 처음에 제안을 해서 좀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외부는 단단한 골격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내부에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전기차에서는 배터리를 얼마나 많이 탑재하느냐, 그 다음에 승객 공간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상품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스테인리스 강판을 외부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 외피가 굉장히 단단해지는 엑소스켈레톤 구조가 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안에 상당 부분 이제 구조 부품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비행기 동체 생각해 보시면은 안에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제 엑소스켈레톤 구조로 외부 외피에 가까이에 이제 구조물들을 대게 되고 이제 탄소 섬유를 둥둥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틀림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제 날다 보면은 날기류에도 막 흔들리고 비틀리고 할 텐데 그럼에도 이제 구조적 강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점이 있다 좀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 차량들은 언덕 같은 데 이렇게 비대칭 공면을 지나가게 되면은 차가 상당히 많이 비틀어지거든요. 아니면은 이게 관성에 의해서도 비틀어지는데 그럼 주행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차 노면에 바퀴가 잘 접지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사이버 트럭은 잘 안 일어날 거고 충돌을 하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일 거다. 최근에 뭐 사고 영상을 보시면 사이버 트럭이 도로에서 가는데 다른 차가 와서 들이받았더니 사이버 트럭은 정말 흠집 하나 가지 않고 다른 차가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탱크 보이거든요.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때. 그래서 이런 도로 위에 이런 위험한 그러니까 부분은 위험하다. 다니게 하면 되느냐 뭐 이런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타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안전한 차를 탄다는 너무 거니까 좋죠. 상품성이 좋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죠. 사이버 트럭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 사이버 트럭이 사실 제 관점에서는 미래 차세대 플랫폼에 어떤 힌트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아하. BYD가 왜 이렇게 위협적이고 지금 캐즘의 전기차 시장이 맞닥뜨리게 됐냐를 얘기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제 저렴한 전기차가 출시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반값 전기차를 출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테슬라는 그간에 이제 원가 절감 노력들을 많이 해왔죠.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뭐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도장 공정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 도장 공정이 사실 완성차 전체 공정에서 굉장히 에너지 집약적인 공정이에요. 그래서 완성차 공정을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프레스에서 판들을 이제 판금 가공을 하고 그다음에 로봇 용접을 하게 되고 이제 도색을 하게 돼요. 도색 공정을 하고 그다음에 조립을 하고 품질 검사 이렇게 과정이 걷게 되는데 도색 공정이 전체 공정의 에너지의 거의 50% 이상이 사용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도색을 하고 나면 건조하고 방청제 뿌리고 건조하고 이 과정을 겪다 보면 그만큼 이제 가열로 전기 에너지를 쓰는 그런 에너지 소모적인 공정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물 사용도 한 60-70%를 차지하거든요. 그렇구나. 페인트를 희석하고 뭐 그런 색칠하는데 세척하고 그렇게 많이 드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정을 아마도 일론 머스크는 삭제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트럭의 스테인리스 외피, 그러니까 도색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해답이 됐던 거고 그 전에 이제 기가 프레스라는
그쵸. 기술 들어보셨을 거예요. 붕어빵. 네, 그래서 여러 철판을 겹겹이 용접하는 그런 공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붕어빵처럼 찍어내게 되면 이 로봇 공정들을 상당히 제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스테인레스로 하면서 도장 공정 없애고 용접 공정 없애고 하다 보니까 원가 절감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단계들을 그러면은 다음 차량에 적용을 하게 되면 원가 절감이 엄청나게 혁신적으로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버 트럭의 그러한 기술들이 다 합쳐져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 2 내지는 프로젝트명으로 레드우드 또는 이제 젠3 플랫폼이라고 하는 기술에 다 적용이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사이버 트럭이 이게 왜 힌트가 됐냐면 아까 네. 외판들을 스테인레스로 한다든지 아니면 가공법을 새로 이제 개발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 지난 인베스터 데이에서 소개를 하면서 이게 차가 한 6구간으로 분리되는 걸 보여드렸어요. 그 전에는 도색도 해야 되고 차의 강성을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차를 이제 가조립을 하거든요. 가조립을 하고 그걸 이제 페인트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조립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차를 조립하고 도장을 먼저 해놓은 상태에서 사실 이제 의장 공정이라고 하는 이 조립 공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 비좁은 공간 안으로 트림으로 이렇게 도어링으로 타고 넘나들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조립 공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도색 공정을 없애고 용접 공정을 뒤로 미루게 되면 이 차를 구간별로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분해를 하게 되면 사실 자동화가 너무 편리하게 되고 그러네요.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되게 좋아져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전체 차를 이렇게 타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작업면보다 한 6구간 내지는 크게는 사실 3마디로 이렇게 나눠질 걸로 보이는데 작업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쉬워지고 지금은 작업자들이 차 안에 타고 들어가서 근골격계를 앓는다고 하는데 이제 그치, 뭐 위로 이렇게 드라이브 해서 위로 뭐 쓰고 이렇게 하고 쭈그리고 막 이렇게 하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블럭화되게 되면 사실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허리만 살짝 수그려서 네. 이제 조립을 하는 이런 공정들이 상당히 많이 도입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생산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막 얘기를 하길래 이게 뭐지? 그랬는데 네.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런 힌트를 사이버 트럭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네요. 이게 약간의 또 다른 힌트가 이제 레드우드. 네. 레드우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 소형차를 타겟팅을 하고 있고 이게 모델 2라고도 하고 이 모델 2가 속칭 로보택시가 될 거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 기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FSD는 어디다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소형차에 FSD를 실어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차가 아마 차세대 플랫폼을 가지고 적용이 될 걸로 보이고 이런 소형차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외판이 스테인리스 스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블록 단위의 공정이 돼서 굉장히 생산 효율, 결과적으로는 원가 절감이 가능한 그런 프로젝트가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형 차량에 대한 차세대 플랫폼의 힌트를 사이버 트럭에서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저희가 옵티머스 로봇의 제네레이션 2 그러니까 2세대 모델을 볼 수가 있었어요. 혹시 네. 영상 보셨나요? 계란 이렇게 잡는 거. 네. 그래서 저희가 엄청 섬세하게. 언제였나요? 벌써 한 2, 3년 됐나요? AI 대회에서 잘 걷지도 못하던 맞아. 저런 거 왜 가져왔어? 이랬는데. 네, 그런 로봇을 봤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뭐 사람 자유롭게 움직임처럼 하네. 잘 움직이는 그런 로봇을 가져왔는데 이 로봇의 발전이 그러면 테슬라의 발전과는 어떻게 연결이 될 건가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그 언박스드 프로세스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의 접근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이야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떤가요? 지금 아직 사람처럼 막 네. 운동 능력이 뛰어나서 차를 막 넘나들고 이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간단한 작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허리 잠깐 숙여서 작업을 한다든지 패널을 나른다든지 이런 공장에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옵티머스 로봇의 투입 여지가 이 젠3 플랫폼에서 굉장히 높아진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로봇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복잡한 일을 아직까지는 네. 했고 그런데
공정 자체도 굉장히 복잡한 일을 안 해도 되는 걸 하다 보면 네. 만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모양의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작업이 그만큼 쉬워진다는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접근성도 높아지는 높아진다는 거고. 그러니까 공정 자체도 난이도가 낮아지면 로봇 투입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 이것은 결국에는 레드우드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저렴한 원가로 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사이버 트럭 그다음에 젠3 플랫폼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이 연결고리가 이렇게 좀 생겨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건 연구원님이 이렇게 딱 참신하게 생각해내신 건가요? 이렇게 요거 딱 세 개 하니까 요거 맞는 것 같다. 네, 뭐 이게 맞아가지고 진짜 올해 연말이나 이런 게 딱 인베스터 데이에서 그때 박형근 연구원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우리 이번에 지금 차 만들 때 옵티머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대박이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뇌피셜이기 때문에 뇌피셜이긴 하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근데 옵티머스 봇을 보거나 하셨을 때 많은 뭐 테슬라 관심 많은 분들은 이게 어떻게든 자동화하고 연결이 될 거다라는 추측은 하셨을 걸로 보이고 이 젠3 플랫폼에 아니면 사이버 트럭의 스테인리스 바디 그다음에 이 언박스드 프로세스가 어떻게 연결된 것인가에 대해서 한 단계 고민을 더 해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좀 가능할 걸로 좀 보여진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테슬라의 원가 절감이 현실화되고 해야 네. 차를 낮춰도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차 값을 낮춰도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했던 캐즘이 왔을 때 캐즘을 극복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테슬라가 이 이제 전기차 시장 자체의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가도 좀 잘 해야 될 텐데, 그죠? 네. 뭐 저는 뭐 투자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지금 최근에 테슬라가 너무 이제 전망이 밝은 아이템들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신 것처럼 AI도 하고 있고 뭐 트위터 인수해서 X를 통해서 데이터 수집도 하고 그쵸. 있고 뭐 스페이스 X, 옵티머스 로봇, 그다음에 FSD 이제 터질 아이템들이 너무 많은데 그만큼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고 사실은 다 초기 단계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투입이 되고 상용화 되더라도 이제 수익 구간으로 들어가려면 상당히 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쵸, 기다려야 많은 되죠. 투자와 수익 실현을 위해서는 좀 그 시간 갭이 좀 발생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는 좀 장기 투자자들은 굉장히 안심하고 보실 것 같지만 이제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이제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들은 많이 낮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애들이 너무 좋아 보여서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엔비디아 오늘 실적 나왔는데 엔비디아의 뭐 서버 쪽으로 들어가는 게 뭐 400% YOY 성장한다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냥 전기차 30% 하다 20%라고? 근데 여기는 400%야. 맞습니다. 이래 보니까 이게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장기적이라는 거는 올해가 아니고 뭐 내년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전히 결국은 전기차가 시장이 남는다면 살아남는 애들이 또 이제 다 위너 테이크스 올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저희가 끝으로 이제 오늘 뭐 전기차 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마무리하면서 저희 이제 효치님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이제 자동차 시장은 저는 주로 이제 기계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 하드웨어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최근에는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의 시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아까 앞서서 AI 얘기도 하셨지만 테슬라가 이 온 디바이스 AI 분야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기도 하죠. 맞아요. 온 디바이스 AI 자동차잖아, 사실은. 네, 그죠? 사실 대표적인 게 자동차가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AI 플랫폼도 굉장히 잘 갖추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제 오픈 AI의 소라였나요? 그런 영상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이미 물리 세계를 그렇게 영상으로 다 구현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러면서 반박을 했었죠. 네, 그거 이제 놀랐냐? 우리는 다 하고 있었어. 이런 네. 거네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목적 자체가 다르죠.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온 디바이스 AI 분야에서 상당히 강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래서 자동차를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하드웨어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얹혀지는 소프트웨어들이 어떻게 강력하게 작용할 것인가가 미래의 어떤 결정 요인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효치님들께서 알겠습니다.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처음으로 출연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인사이트를 나눠주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가 이렇게 세 개 쫙 만나서 인베스터 데이 때 짠
이렇게 나오면 박형근 연구원님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